안녕하세요. 서구 근현대 미술과 문화의 김진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술 도슨트 강우진입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파리와 그 서부 유럽을 중심으로 한 근현대 미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 오늘의 중심 무대는 또 어디인가요? 네, 바로 미국 뉴욕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스티글리츠의 포토리얼리즘이라는 사진과 또 병기고 전시회를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그런 전시가 20세기 초에 어떤 미국을 새롭게 주목하는 메카로 만들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지나기 전까지는 미국은 유럽의 아류 미술로 이제 취급이 되었었는데요. 네. 이제 대전 후에 유럽이 초토화된 다음 전쟁 복구로 여념이 없는 동안 미국이 세계 최강의 어떤 경제 중심국, 정치 중심국으로 부상함에 따라서 미국 미술도 세계 미술의 중심지로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세계 미술계의 그 주목을 받게 됐나요? 네, 추상 표현주의라는 사조를 통해서입니다. 그 뒤로 팝아트가 등장하면서 이제 명실공히 그 미국 미술이 세계 미술을 주도하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은 제가 평소에 관심이 많던 현대 미술에 대해 알아보게 되는데요. 참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네, 잘 봤습니다. 그 20세기 후반을 여는 가장 중요한 미술 사조로 여겨지는 그 추상 표현주의와 팝아트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감상해 봤는데요. 선생님, 제 생각에는요, 그 유럽의 작품들은 그 미술적인 요소가 되게 많은데요. 그 미국의 예술 작품들은 그냥 단지 예술로만 표현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그 유럽은 아름다움을 되게 추구하지만 그 미국은 아름다움을 좀 이렇게 제외하면서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미 듀상이나 다다가 아름다운 미술하고 다른 미술을 생산해내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미술들은 대부분 이젤 회화에 그려진 우아하고 어떻게 보면 알아보기 쉬운 그런 네.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미국은 스케일이 매우 크고 거친 그리고 대중의 주목을 사로잡는 어떤 새로운 미술 이런 방향으로 전진해 가고 있었어요. 그럼 미국 쪽 추상 표현주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추상 표현주의는 잭슨 폴록으로 대표되죠. 네. 잭슨 폴록 그림은 매우 큰 스케일입니다. 어떤 2m가 넘는 화면, 크게는 5m가 넘는 화면에 알 수 없는 것들을 막 그려 넣게 되지요. 네. 그 화면에서 어떤 거를 분간을 하실 수 있는가요? 아니요, 절대 모르겠는데요. 되게 좀 지저분하고 이게 좀 유명한 화가의 작품인가요? 예, 그렇죠. 당시 이 그림이 소개되었을 때는 그러한 비판은 더 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몇몇 평론가들이 이 그림을 알아보게 되었죠. 영화 모나리자의 혹시 스마일 보셨어요? 네, 그 줄리아 로버츠가 그 여대 미술사 선생님으로 등장하게 되는 그런 영화 아닌가요? 아, 잘 기억하네요. 네. 줄리아 로버츠가 이제 최초의 그 여대의 현대 미술을 가리키러 왔는데 예. 실제로 미술사 수업을 볼 때 맨 처음에 고대 미술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웨슬리 여대는 굉장한 명문이었는데 거기에 학생들은 미리 수업 전에 그 미술을 달달달달 외워 들어와서 그 줄리아 로버츠가 강의를 할 때 이미 또박또박 다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전통 미술에 대해서는 완전히 파악을 잘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줄리아 로버츠가 하루는 학생들을 이끌고 학교 창고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때 보여줬던 그림이 바로 잭슨 폴록의 그림입니다. 아, 그럼 그때 그 그림이 폴록의 그림이었군요. 네. 그때 제 생각으로는 그 그림이 아주 물감이 뒤엉켜져가지고 그 학생들이 충격을 받던 장면이 생각나는데요. 예, 그렇죠. 그래서 네. 학생들이 사실 놀라서 입이 떡 벌어집니다. 자신들이 봤던 뭐 고흐의 해바라기나 네. 뭐 별이 빛나는 밤에나 아니면 뭐 르네상스의 거장 그림이 아니라 이건 어떤 물감 덩어리에 자기 신의 그 키보다 훨씬 큰 그림 같지 않은 그림 앞에서 압도당하게 되는 학생들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이게 무슨 그림이야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학생들도 있었죠. 그러면 그 폴록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 잭슨 폴록은 사실 알코올 중독에도 수시로 시달리고 네. 식탁을 뒤엎기도 하고 약간 정신불안이 좀 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화로는 그가 왜 추상 미술을 시작했는가 하는 어떤 원인을 규명을 해봤는데요. 네. 어떤 사람은 그 심리 치료를 받기 위해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는데요. 한번 자유롭게 생각나는 대로 그림을 그려봐라 했더니 이런 굉장히 추상적인 형태의 그림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1947년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은 완벽한 추상회화를 그리고요. 네. 1948년 8월에는 그 라이프지,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잡지거든요. 그 당시 그 라이프지의 표지를 장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폴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대중의 그런 관심을 받게 되나요? 네,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예.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캔버스를 세워서 작은 규모로 화가들이 이렇게 뭐 멋지진 않아도 이렇게 드레시한 옷을 입고 그림을 그릴 텐데 잭슨 폴록은 보시다시피 청바지에 딱 달라붙는 티셔츠를 입고 물감통이 아닌 그런 페인트통 같이 큰 것에 뭐 붓이나 큰 막대기 같은 걸 들고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신들린 듯이 물감을 뿌려대었죠. 그래서 이러한 그의 모습은 가장 자유롭고 가장 미국적인 화가로 간주되는 모습으로 부각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다면 그럼 폴록에게도 그 영향을 끼친 화가가 있을 텐데 그 화가는 누구였나요? 네, 에른스토, 미러, 마송과 같은 지난번 시간에 배웠던 초현실주의 화가들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초현실주의는 그 이성을 통제하고 무의식 속에서 드러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그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잭슨 폴록도 그때 본인의 어떤 그런 신경이나 감정들을 어떤 특별한 생각 없이 흩뜨려 버렸다는 점에서 바로 그 선조가 초현실주의 작가들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들은 모두 전쟁 때 전쟁을 피해서 뉴욕으로 오게 됩니다. 따라서 잭슨 폴록뿐이 아니라 많은 추상미술 작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죠. 그럼 그렇다면 그 폴록의 회화와 그 초현실주의 회화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에른스트 그림 같은 경우나 미로 그림은 어느 정도는 형태를 파악할 수는 있죠. 그게 예. 정확히 똑같이 그린 건 아니지만 하지만 이제 폴록의 그림은 전혀 어떤 구상적인 형태도 일말도 찾을 수가 없고요. 또한 폴록이 바닥에 캔버스를 뉘어놓고 그림을 그렸다는 점을 생각하면 기존의 그림은 상하 좌우의 논리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잭슨 폴록의 그림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방이 균일한 어디가 더 중심적인 부분이냐 이런 것들이 없는 가장 민주적인 그림이라고 일컬어지고 보다 전문적인 용어로는 all over 회화라고도 합니다. 모든 것이 똑같은 이런 뜻이죠. 하지만 그 몬드리안이나 칸디인스키가 한참 전에 그런 회화를 그리지 않았나요? 예, 잘 기억하시는데요. 굳이 둘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누구 그림에 더 가까울까요? 저는 칸디인스키 같은데요. 예, 맞게 예. 보셨습니다. 예, 칸디스키 그림은 이제 서정적 추상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몬드리안은 굉장히 딱딱하고 기하학적인 추상 형태를 그렸다면 칸디스키는 거의 율동에 가까운 음악가도 같은 회화를 추구했었는데요. 네. 폴록 같은 경우에는 캔버스를 늘어놓고 나서 이제 이런 칸디스키나 몬드리안하고 조금 차별되는 점은 칸디스키 작품에는 굉장히 구상이라는 제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몬드리안 작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수직과
그 수평선을 잘 결합해서 여러 사각의 면들이 실제로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근데 잭슨 폴록은 사실 그런 구성의 개념을 완전히 전복시키게 되죠.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 그 원래 이전에 있었던 20세기 초의 추상과 변별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몸 전체에 액션이 반영이 되게 되는데요. 사실 그 잭슨 폴록이 그 손만으로 그린 거 아니잖아요. 아까 네.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몸 전체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액션 페인팅은 사실은 잭슨 폴록보다 드쿠닝이라는 사람이 먼저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화면을 보면 어떤 것들이 좀 눈에 보이시나요? 글쎄요, 언뜻 보기에는 그 사람의 형태 같기도 하고요. 괴물 같기도 하고요.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그렇죠. 예. 제목은 여인입니다. 여인이요? 네. 그래서 당시 이 여인의 모습에 매우 붕괴한 비평가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예. 두쿠닝은 실제로 추상과 구상의 구분에 얽매이지 않았고요. 그림에서 보듯이 가슴, 엉덩이, 볼, 어깨 이런 것들이 마치 아름다운 여인의 몸매가 아니라 액션, 작가가 아주 격렬한 필치로 그어낸 것 같이 그렇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의 말로는 이런 다양한 인체 변형을 통해서 오히려 진정한 해방을 느낄 수 있고 굳이 구상이냐 추상이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또한 대상과 색채가 구분이 가능하지 않다는 걸 굉장히 주장을 합니다. 형체를 그리면서 어떻게 보면 색이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연적 기법도 되는 거죠. 즉흥적이고. 그러면 선생님, 그 잭슨의 그 액션 페인팅과 비교될 만한 그 동양의 추상화 경향은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저희 송희경 선생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네, 그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은 미국의 추상표현주의와 견줄 만한 동양화의 일격화 기법과 이와 함께 한국화에서 추상화되는 경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화가였던 잭슨 폴록은 거대한 화면에 물감을 마구 흩뿌리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형태를 무시하는 그러한 기법을 선보여 당시 화단에 큰 충격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기법을 드리핑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였고 정신 상태가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드리핑 기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내면 세계를 표출하려고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잭슨 폴록의 작업 방식은 동양에서 이미 9세기 때 존재하였습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의 왕묵이라는 변방에 머물렀던 관리는 자기의 머리를 길게 길러서 그 머리에 먹을 묻히고 그 묻힌 머리를 가지고 화폭에 묻히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그으면서 독특한 작품 세계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물론 현재 작품이 남아있지 않아서 기록상으로만 유추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왕묵의 작품은 그가 살았던 당시에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가 살았던 당나라 후기에는 꼼꼼하게 채색으로 형태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그러한 전통 회화가 중심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왕묵의 작품은 이단 그 자체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왕묵의 제작 방식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하면 사천성과 절강성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승화가들입니다. 그들은 당 말에 너무나 지나친 쾌락주의와 부패되는 종교의 염증을 느껴서 산속에 숨어 살면서 기이한 행동을 일삼고 엉뚱한 말을 하면서 자기만의 세상 속에서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기존의 회화가 가지고 있었던 형태와 채색을 무시하고 오로지 지필묵만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들 그림의 특징은 매우 즉흥적이고 일획적이며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고 여백이 강조된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이러한 선승들의 그림도 절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주류가 아닌 비주류였던 것이죠. 하지만 2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후대의 회화 비평가들이 이들의 그림을 새롭게 조명하고 그런 그들의 그림 양식을 일격화라고 명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일격화가 중국 회화사에서
매우 중요하게 논의되었습니다. 일격화의 기법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격화의 기법 중에서 발목 기법이라고 있습니다. 발목 기법이란 붓 끝에 먹을 듬뿍 묻혀서 화선지에 한 번에 칠하여 그 형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파필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파필은 붓 끝에 먹의 농도와는 상관없이 붓을 갈라지도록 휘둘러서 힘찬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우성 선생님의 까마귀 그림은 아까 말씀드린 일격화 기법 중에서 발목 기법이 사용된 그림입니다. 먹을 듬뿍 묻혀서 몇 번 찍지 않은 상태로 까마귀의 동세나 자세 등을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작품을 보시면서 일격화의 파필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신 이 작품은 미산 황용화 선생님께서 1927년에 완성하신 묵국도, 즉 먹으로 그린 국화 그림입니다. 그 그림의 윗부분에 괴석, 바위가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바위를 그리실 때 붓을 옆으로 눕혀서 빠르게 내려 그으셨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먹이 묻고 어느 부분에는 먹이 안 묻은 그러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격화의 파필 기법입니다. 미산 선생님께서는 국화 잎사귀를 그릴 때도 매우 빠른 필치로 한 번에 꽃 전체에 한 송이를 완성을 하셨고 줄기 또한 그런 기법으로 그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격화 기법이 사용된 그림은 오히려 가까이서 보면 어디가 국화 송이인지 줄기인지 잎사귀인지 언뜻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림은 한 발짝 떨어져서 관람을 하시면 국화꽃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괴석까지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들어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묵 담채를 통한 한국화의 추상화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박내연 선생님께서 1950년대에 완성하신 부엉이라는 그림입니다. 부엉이가 나무 위에 앉아서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을 그리신 건데요. 얼핏 보기에 어디가 나무인지 어디가 부엉인지 한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렇듯 박내연 선생님께서는 연한 채색, 즉 동양화의 담채 기법을 사용하셔서 부엉이를 기하학적인 형태로 이해하신 다음에 그 위에 색을 면으로 분할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부터 이런 추상화 경향이 한국화에서도 정착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동양의 일격화가 어떻게 정착이 되었으며 그것이 한국으로 넘어와서 또 다른 작품 세계로 변화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미국의 추상표현주의와 일맥상통한 점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발전될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완성됩니다. 네, 동양의 일격화. 아주 간단하면서도 이렇게 강렬한 느낌이 드는데요. 선생님, 그 폴록이 아무리 뛰어난 작품을 선보였다 해도 추상표현주의가 세계 무대 우뚝 서게 된 데에는 특별한 비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막강한 평론가가 있습니다. 20세기를 통틀어 가장 유명하다고 여겨지는 클레멘트 그린버그의 힘인데요. 네. 클레멘트 그린버그는 근대 회화의 발전을 평면성의 발전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화가 다른 장르, 사진이나 조각과 전혀 겹치지 않는 건 색이나 어떻게 보면 형태가 아니라 캔버스가 평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3차원적인 어떤 그런 공간의 환영을 파괴하게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대략적으로 추상미술의 발전하고도 비슷하게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일단 형체를 그리면 저희는 3차원을 상상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는 마네의 이 피리 부는 소년을 가장 어떻게 보면 근대미술의 효시로 잡고 있죠. 그냥 색면만 그려져 있고 깊은 원근법이 파괴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런 작품들 기억하시나요? 우진 씨? 네,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네. 세잔과 피카소의 이런 그림들은 한 시점에서 대상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네. 여러 시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그림으로써 오히려 피카소는 나중에 보면 저 왼쪽 그림처럼 아예 평면화된
거의 알아볼 수 없는 형태의 추상화에 비슷한 그림을 그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몬드리안이나 칸디스키는 완전 추상에 이르게 되고, 하지만 그린버그에 의하면 이런 마지막 추상의 완성은 바로 아까 잭슨 폴럭과 같은 추상 표현주의가 되는 거죠. 아까 칸디스키나 몬드리안만 해도 이미 구성을 전제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네. 또한 새로운 미국 미술관들이 세워지고 미국 미술관들은 미국의 동시대 미술을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미국의 미술관은 어떻게 설립되고 그 후의 세력은 어떻게 지원하고 발전하게 되나요? 네, 미국 미술관은 사실은 그 원류는 유럽의 미술관에서 본떠왔다고 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루브르 미술관, 대형 박물관, 베를린 미술관, 이런 것들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어떻게 보면 혁명을 통해서 등장한 민주주의적인 어떤 그런 구현체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시민에게 미술품을 보여준다는. 그래서 그 역사는 짧았지만 사실은 미국은 더 늦게 1870년대가 돼서야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나 필라델피아 미술관, 보스턴 미술관 등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럽 미술관들은 주로 루브르 대형 박물관 다 정부가 후원하는, 정부가 관리하는 미술관이라면, 네. 메트로폴리탄 같은 경우에는 뭐 JP 모건, 또 다른 미술관들은 록커펠러, 앤드루 멜론 등 19세기 말에 거대한 부를 축적한 대기업이나 재벌 기업의 후손들이나 막대한 재산가의 그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국가가 아니라 그 부유한 개인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그 미국의 어떻게 보면 자유시장을 강조하는 자본주의를 대표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유럽보다도 오히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굉장히 기부 어떤 형태를 많이 네. 취해서 미술품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축적했다는 건 바로 또 미국 재상가들이 그만큼 사회적인 어떤 선을 실천했다라는 의지로 보여질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점은 이런 어떤 루브르의 형태를 딴 전통적인 미술관뿐이 아니라 미국은 네. 근대 미술관이 이렇게 세워지면서 사실은 추상 표현주의를 전폭적으로 후원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뉴욕의 근현대 미술관들은 그 재상가의 2세대, 3세대 정도 되는 막강한 부를 세속한 여성들의 힘이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도 많은 큰 미술가들이 기업 오너의 뭐 부인이나 따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비교가 될 수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유럽의 유수 미술관과는 그럼 뭔가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떤 차이를 두었나요? 예, 대표적으로 그냥 미술관 건물 그 자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브르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신고전주의적 양식 혹은 르네상스적 양식을 가지고 있는데, 메트로폴리탄은 좀 비슷하죠. 네. 고딕적이고 뭐 르네상스 신고전주의 양식을 동시에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생긴 그 근현대 미술관의 경우에 왼쪽에 보시는 게 미국의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라고 하는 거고요. 오른쪽은 구겐하임 미술관입니다. 이런 미술관들이 그 유럽에는 아직 생기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태상 이미 가장 발전한 근대라는 느낌, 현대라는 느낌을 전해주고 있죠. 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미술관에서 그 메트로폴리탄이나 필라델피아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미국의 동시대 미술은 거의 수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국의 미술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미술이 훨씬 세계적인 중심 미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반면에 이 모마랑 구겐하임 등에서는 그 미술관 창립자들이 적극적으로 미국 미술, 거기다 동시대 미술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 미술의 승리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끌어낼 수 있었던 초석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가 냉전 체제였잖아요. 그럼 미술도 그 소련과는 그 냉전이었나요? 그건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예, 맞습니다. 맞군요. 예를 들어서 그 소련은 당시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미술을 1930년대 이후서부터 꾸준히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1990년도 초까지 계속되었어요. 소련 네. 미술은. 따라서 소련 미술은 50년, 60년 동안 모두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카데미적인 형태의 미술을 생산했었는데요. 그랬던 이유는
그 공산당의 그 이데올로기를 보통 그 시민들에게 모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전달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잭슨 폴록도 1930년대 화면 왼쪽에서 보시는 면화를 따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을 그립니다. 네. 그런데 보게 되면은 그 폴록 작품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거 너무 구상적인 형태도 강하고, 네. 그래서 이러한 풍경은 30년대 그림이거든요. 미국적 정경이라는 그림으로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1930년대는 놀랍게도 미국도 또한 대부분의 주요 미술은 이런 구상 미술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1929년에 사실 경제적 대공황을 겹치면서 30년대 미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화가들에게 월급을 주면서 뭐 우체국이나 그런 공공 건물에 벽화를 그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벽화에 있는 것들은 거의 저런 미국적 풍경을 보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 화가들 스스로도 이젤화를 그릴 때도 굉장히 구상적인 형태의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 왼쪽에 보시는 게 그랜트 우드의 아메리칸 고틱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미국의 평범한 시골 도시의 한 부부, 굉장히 청교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검소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미국의 부부상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그 미국 그림이 1930년대, 40년대에 그 소련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랑 사실은 별로 큰 차별성을 못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냉전 체제가 강화되니까 그럼 어떻게 소련의 미술과 구별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완전히 구상을 탈피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잭슨 폴록이 어떻게 보면 그 냉전 시대를 표방하면서 가장 자유롭고, 그리고 추상미술은 또 미국 비평가들이 이렇게 말하기를 가장 보편적인 언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구상미술은 어떤 나라에서는 특별한 코드를 알아야만 이해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추상미술은 뭐 글씨를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남녀노소 각기 다르게 반응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그 자유주의 그 진영 체제를 표상하는 그림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추상 표현주의가 어떻게 보면 그 가장 정치적인 미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표면상으로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가장 냉전 체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림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당시에 그 추상 표현주의는 모두 그 폴록이나 드쿠닉처럼 자유자재로 감정이나 표현을 이렇게 담아내는 그림들을 그렸나요? 아닙니다. 물론 감정이나 정서가 스며들긴 했으나 어떤 폴록이나 드쿠닝처럼 강한 액션이 아니라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은 넓은 면 위주의 그림들이 등장합니다. 생면회화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드코는 그 색과 색채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요. 똑같이 잭슨 폴록처럼 2.5m가 넘는 캔버스 위에 저기 보시면 사람에 비해서 훨씬 캔버스가 크죠. 네. 그래서 저런 윤곽선이 확실하지 않은 색면이 떠 있는 것 같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주로 색면 회화라고 합니다. 그의 회화는 슬라이드 화면으로는 사실 몬드리안이나 말레비치랑 뭐 별로 달라 보이지 않고 크기도 사실 추측할 수 없죠. 네. 하지만 실제로 보면 이렇게 거대한 어떤 면들 사이에서 이렇게 본인이 압도당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스코 채플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휴스턴시에 있고 이 교회에 들어가면 로스코의 거대한 어떤 생면회화가 14개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 사이에는 긴 벤치만 이 교회를 메우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그 단순하고 차분한 공간을 자아내고 있고요. 오히려 사람들은 저 속에 들어가서 고요한 종교적 명상의 기회를 가지면서 이렇게 감탄하기도 한다고 해요. 근데 생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것 같은데요. 예, 좋은 지적입니다. 네. 제가 영어로는 사실 컬러 필드 페인팅인데요. 필드라는 게 무슨 뜻이죠? 그 뭐 밭이나 뭐 들판 그런 뜻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저 크기를 생각하면 저거는 면이 조그만 면, 몬드리안의 면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그런 밭이나 장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색장회화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는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그럼 제가 가서 직접 봐야지 알 것 같은데 그 화면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예, 또 다른 그러면 작가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바넷 뉴만이라는 작가인데요. 아까 로스코 그림은 그래도 그림이 이렇게 균질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생명과 생명 사이의 관계성 같은 거, 아슬아하게 경계가 스며들어가는 것 같은 것들을 되게 중요시 여겼는데, 뉴만 그림은 굉장히 빤빤하죠. 전체가 균질하게 칠해져 있는 것 같고 마치 이렇게 기계로 잘 칠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는 기존의 어떤 원근법, 질감, 음영 효과를 완전히 포기하고 이런 평면화를 그렸는데 단 화면 중간에 가느다란 스트라이프를 그립니다. 네. 이거 본인 스스로 집이라고 이제 명칭을 부여하는데요. 그리고 로스코보다 어떨 때는 더 큰 화면을 그리기도 합니다. 5m가 넘는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데요. 그는 감동은 크기에 비례한다는 또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사실은 회화를 대할 때 어떻게 보면 캔버스의 크기와의 관계가 사람의 감상의 조건을 조금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러한 가느다란 형태의 저 줄을 통해서 저희가 볼 때 저 뒤에 아주 숭고한 빛이 스며들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세계가 펼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또 이 사람 그림도 숭고미를 자아내고 있다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그 추상 미술의 여파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1950년대, 60년대를 통해서 유럽 미술과 미국 미술은 온통 추상 미술이 지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유럽뿐이 아니라 우리나라나 일본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70년대에 화단을 지배했던 건 어떻게 보면 추상 미술의 발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80년대 초까지도요. 그럼 앤디 하울도 그때 당시 사람 아닌가요? 예, 앤디 와홀. 예, 네, 예. 맞습니다. 너무 지금 젊은 친구들한테는 가장 익숙한 이름이 앤디 와홀이 아닐까 합니다. 네. 뒷산과 마찬가지로 와홀도 오히려 2000년대에 들어서 더욱더 이렇게 젊은 세대들한테 어필하는 그 작가가 되었는데요. 그 와홀은 추상 표현주의가 그 등장한 바로 좀 직후에 1960년대 초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 아시죠? 이런 작품들. 예. 캔벨스풀을 뭐 하나만 그린다던가 깡통을 여러 개 그린다던가 이런 작품들을 그렸고요. 또 너무 유명한 마릴린 먼로 시리즈 또는 네. 그 JF 케네디의 부인인 제클린 케네디를 한 장으로도 그리고 이제 여러 모습을 한 화폭에 담기도 했습니다. 그럼 앤디 와홀이 표현하고자 했던 그 팝아트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예, 바로 이런 것은 대량 생산 방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마릴린 먼로 같은 피겨, 그러니까 인물 같은 경우 이제 막 영화나 TV가 제작이 되면서 포스터 아니면 그 이미지들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면서 사람들한테 어떤 우상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대중문화의 확산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이 사람이 판화로 제작합니다. 그러니까 판화라는 건 회화와 달리 여러 번 똑같은 걸 찍어낼 수 있죠. 네. 이런 건 바로 그 산업 시대에 있어서 기계적으로 똑같이 찍어내는 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폴록하고 와홀이 경쟁이 되게 심했겠는데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추상표현주의를 적극 공격했습니다. 네. 그 와홀이. 근데 추상표현주의는 조금 더 늦게 나왔고요. 잭슨 폴록은 1956년에 알 수 없는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영화가 최근에 또 나왔다고 하죠. 예. 근데 이제 앤디 와홀은 1962년에 등장을 해서요. 처음에는 역시 많은 비평가들의 비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똑같이 잭슨 폴록처럼 주목을 받게 되죠. 예를 들어서 여러 잡지에 등장을 하게 되고요. 잭슨 폴록이 청바지를 대표하는 미국적 화가였다면 잭슨 폴록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새로운 매체의 광기 어린 집착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매스컴을 막 그 주목을 받고 싶어 했고요. 또한 그런 어떤 영화 배우 이런 사람들도 진짜 좋아했다고 합니다. 하고 다니는 모습도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거의 락스타처럼 하고 다니고 뭐 펑키 스타일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연출하고 다녔죠. 그럼 둘은 서로 어떻게 달랐나요? 추상철 표현주의 그림은
잭슨 폴록의 그 스스로의 몸의 액션이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의식이든 의식적이든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몸의 행동이 회화에 드러남으로써 유일무이한 흔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회화 자체는 진짜 딱 한 장이잖아요. 네. 그 시간에 표현할 수 있는 회화는. 하지만 와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판화를 통해서 그런 어떤 유일무이함 또는 천재 아니면 그 작가만이 그 시간에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개념을 전복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20세기 후반부터 듀상의 영향이 이렇게 보여지는 작가들이 계속 출연하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와홀은 왜 대중매체 이미지를 이용하게 된 걸까요? 그건 이제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그 연결이 되는데요. 네. 1960년대는 미국에서 모든 것이 완성돼 가던 시점이었습니다. 고속도로망이 60년대에 완성됩니다. 미국은 진짜 거대한 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완성된 건 동부에서 쓰는 소비재가 똑같이 서부로 3, 4일 후에 4, 5일 후에 전달돼서 받아 쓸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맥도날드 같은 체인이 60년대 등장합니다. 그만큼 인스턴트 음식이라는 것도 다 똑같은 규격으로 먹는 걸 의미하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봤던 캠벨 스프 같은 경우도 앤디 와홀은 어떤 때 일주일 동안 캠벨 스프를 맨날 하루에 하나씩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대량 생산 시대를 진짜 자신이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오히려 와홀 같은 경우는 그걸 긍정적으로 본인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술이 꼭 고급 미술일 필요가 아니라 그런 어떤 사회에 그 당시 일어나는 것들을 직접 느끼는 것들을 그냥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저는 영화 모나리자의 스마일에서 사실 전체 주제도 뭐 재밌었지만 가장 인상적인 작품은 마지막 크레디트 나올 때 그 50년대, 60년대 발전했던 모습들이 쫘르륵 스쳐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최초로 똑같은 집이 어떤 교외 지역에 만들어졌던 레비타운이라던가 고속도로망 그리고 새로운 생산품들, TV 매체 이런 것들에 대한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앤디 와홀이 등장했던 거죠. 그 한창 신문에 나왔던 그 행복한 눈물도 팝아트의 일부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하죠. 네. 그래서 리히텐슈타인은 사실은 그 만화의 이미지를 뻥튀기 해서 네. 그 망점이라고 하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검은 점들, 핑크색 점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응용을 해서 거대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추상표현주의와 마찬가지로 리히텐슈타인 그림도 굉장히 크기는 커요. 그게 약간 미국적의 회화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작품은 지금 보면 오히려 깔끔하고 아름답게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네. 당시에는 어떤 대중매체의 싸구려 이미지를 그렸다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굉장히 장식적이고 디자인성이 강한 그런 작품이 된 거죠. 그리고 저 혹시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마치 이건데 청계천 초입에 있는 달팽이 아이스크림 모양 탑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 유명한 올덴버그가 만든 그 스프링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그 스프링이라는 작품을 했던 이 올덴버그는 실제로는 1960년대부터 작품 활동을 했어요. 굉장히 지금 나이가 많으신 거죠. 네. 그럼에도 지금 뭐 전 세계의 유명한 도시에는 자기의 작품을 저렇게 공공미술로 전시하고 있고, 그래서 1960년대 팝아트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이분은 조각 부분에서 이제 팝아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햄버거. 네. 작은 햄버거가 아니라 저기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햄버거를 크게 떠서 석고로 떠서 만들거나 오른쪽에 변기. 예, 근데 뒷상은 그냥 변기를 그대로 가져오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그 변기를 물렁물렁한 비닐로 처리함으로써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팝아트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기존에 저희가 생각했던 변기에 대한 개념을 확 엎어버리는 네. 어떻게 보면 초현실주의적인 느낌도 가질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런 올덴버그의 또 다른 작품을 보면 스푼과 뭐 체리 뭐 이런 작품인데요. 근데 올덴버그가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거리의 미술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보는 것들을 크게 확대해서 그렸을 때 그 사람들은 그린 게 아니라 만든 거죠.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기쁨, 즐거움 뭐 이런 것들을 느낀다고 합니다. 굉장히 상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팝아트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미술가도 그런 자본주의 직업과의 그 일종이라는 면이 부각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팝아트는 다시 더 부각이 되는데요. 특히 일본과 저희 나라에서도 그 열풍이 굉장히 일고 있었죠. 특히 네오팝이라고 불리는데요. 예, 예를 들어 무라카미 다카시는 루이 빗동과 손을 잡죠. 제가 요즘 들어서 이렇게 기업과 연계를 해서 디자이너인지 미술가인지 모르게 그 경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일군의 작가들이 생기는데요. 무라카미 다카시는 어릴 때 굉장히 가난했다고 해요. 그래서 소원이 미술가로서 예술가로서 돈을 벌어서 일본 전통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그런 마인드를 숨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루이비통의 칙칙한 갈색조를 흰 바탕 위에 뭐 체리 모노그램이라고 여러 가지 색깔을 써서 굉장히 밝고 산뜻하게 만들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또 좋아하기도 하고요. 요즘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예, 그쵸. 그러니까 젊은 분, 학생들도 가끔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요시토모 나라라는 사람인데, 예, 저런 거 보면 일본 무슨 애니메이션 만화 같은 거 느껴지죠.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 만화랑 일본은 또 파나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이렇게 잘 결합시킨 그림을 그리고 뭐 벽화로도 놓고 문구용품으로도 제작을 합니다. 기업과 손을 잡아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본인들이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한다라는 거, 실용미술도 같이 그 추구한다라는 걸 숨기지 않는 입장이고요. 특히 요시토모 나라 같은 작품은 그 젊은 컬렉터나 헐리우드 배우들이 막 사면서 더욱 유명해진 그런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최근에 젊은 팝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우진 씨, 이런 미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그 예술이 그 저희의 그 가까운 생활로 들어온 것 같아서 전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예, 와홀의 태도는 어떻게 보면 작가들도 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살아가는 한 일원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 측면이 있죠. 그렇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그 지나치게 이런 팝아트에 열광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지나치게 어떤 대중문화 이미지에 그 집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재고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진 씨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일상의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미술을 곁에 두고 그 체험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제시했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죠. 이제는 그 근현대 미술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이렇게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가장 보람을 느끼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총 5강을 통해서 서양의 근현대 미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벌써 이렇게 빨리 시간이 지나다니 참 아쉽기도 한데요. 예, 제가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5강을 통해서 100년에 걸친 서구 미술을 그 이후 그거보다 더 이렇게 넓은 시기에 서구 미술을 살펴보았는데요. 그것이 그 서구 근현대 미술의 모든 대표적인 미술은 아니다라는 점,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저희가 다시 생각해보고 아니면 다시 즐겁게 체험해봐야 할 그런 미술품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우진 씨나 아니면 화면을 보시는 시청자들께서 미술관에 직접 가서 아니면 거리에서도 그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미술품을 직접 체험하고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저의 부족한 지식을 아주 두둑하게 채우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네, 그럼요. 그럼 이어지는 강의는 그 동양과 한국의 미술사죠? 네, 맞습니다. 송희경 선생님께서 총 5강에 걸쳐서 동양과 한국의 미술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 강의를 저는 무척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